이번 시간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간대상 연구를 어떻게 수행하게 되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은 법률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각 나라의 생명윤리에 관련된 법률들을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국의 그 연구 윤리 방법론을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IRB는 1981년 인간 피험자 보호에 관한 연방 규정을 공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기관심의위원회라고 하는 IRB를 둠으로써 이 기관의 연구 계획서를 심의받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인간 대상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연구 계획을 평가받을 때 중요한 요건으로는 연구 대상에 대한 위험의 최소화, 그 다음에 연구의 위험이 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예상 이익에 대비해서 합리적으로 나타날 때, 그 다음에 피험자를 공정하게 선정하는지, 그 다음에 사전 동의서를 제공해서 동의를 받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문서로 이루어지는지 등등을 연구 계획서에 담고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HFEA와 REC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기관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독일의 경우도 배아보호법, 줄기세포법 등을 법률로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명윤리에 관련된 법은 사실 2000년 초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난자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를 진행했던 황우석 교수를 통해서 그 문제가 드러나고 이에 따라서 생명윤리법이 제정되었죠. 당시 황우석 박사는 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줄기세포를 개발하고자 해왔고, 이 줄기세포를 여성의 난자를 이용해서 줄기세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드러난 문제점은 연구자 스스로가 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 스스로 연구를 심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용 난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에게 대가를 비지급을 했거나, 또한 같은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로부터 난자를 취득하는 문제, 그리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자들을 공동저자로 포함한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논문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적되면서 결국은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를 비롯한 관련 연구 분야에서 퇴출되었고, 또 이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로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조건을 만들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관련 법률은 이 법의 목적이 인간과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인체 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태아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제정의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한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의학윤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했었던 인간 존중, 생명 존중의 문제와 그 다음에 공리적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 삶의 질의 향상이 이 생명윤리 및 안전이라고 하는 법률에서 추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2004년에 처음으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의 제정에 배경이 됐던 사건이 우리나라의 황우서 관련 사건이었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2005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었고 이 이후에 연도에 따라서 19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일부 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옵니다. 이러한 개정들이 필요했던 상황들은 생명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이슈들이 시대에 따라서 부각되었고 이들을 이제 법률에 따라서 담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제정과 개정의 변화 중에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라고 하는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란 것은 생명윤리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인간대상 연구, 또한 인체 유래물, 또 폐하, 유전자 관련 연구 등에서 임상 연구를 시행할 때 여기서 연구 대상자인 인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간 대상 연구들은 의학 기술의 발전과 그 다양한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무분별한 인간 대상 연구가 진행되지 않도록 기관 자체의 관리, 또 국가 자체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법률의 제정, 또 그 법률에 따라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활동들이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간대상 연구의 경우 약사법 또는 생명윤리법에 따라서 각각 인간대상 연구에 대한 규정들이 정해졌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인간대상 연구 또 인체 유래물 연구를 모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안에서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일원화하였고요. 물론 약물과 관련된 임상 시험들을 고려해서 이들은 또 별도로 약사법 안에서도 임상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법률의 주요 내용들은 크게 7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측면, 인체 유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전에서 배아, 또 체세포 복제 배아, 단성 생식 배아 연구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 또 자녀 배아, 자녀 난자를 이용한 연구, 배아 등으로부터 배아 줄기세포주의 수립과 관련된 이용에 대한 연구. 사실 굉장히 큰 이 생명윤리 관련 법안에서 배아와 관련한 부분이 무척 많은 법률적 내용을 담고 있죠. 그만큼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난자와 그다음에 수정란을 포함한 배아 세포를 이용한 임상 연구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또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에 따른 법률적 제도의 필요성들이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체 유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연구 목적, 또 수집 보관 이용에 대한 내용들이 법률로 담겨져 있고요. 유전자 역시 인체 유래물의 특정 부분을 활용해서 연구와 의료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에 관련된 연구도 인간 대상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법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진행되는 유전자 검사의 실시까지도 생명윤리의 법률에 따라서 규제되고 연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법률을 제정하고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연구자 개개인들이 일일이 파악해서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기관으로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해당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자율규제로서의 기관의 역할로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법률로 제도화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윤리 관련 법안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의무를 강조하고 있고요.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이후에 역할과 기능들이 공식적으로 강화되도록 명문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의무를 통해서 인간 대상 연구가 진행되는 기관에서는 기관위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명문화해놨습니다. 또한 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들을 해당 기관이 하도록 또 법률로 제정하고 있는 것이죠. 즉 생명윤리에 관련된 법률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연구자의 인간 대상 연구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또한 그 결과 및 이후에 다양한 내용들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겠죠. 이 역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안에 그 해당 조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조에서 보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기능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설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특히 교육기관, 연구기관은 심지어 병원까지 모두 IRB를 두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인체 유래물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도 마찬가지로 IRB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광대학교인 우리 학교도 2013년에 원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이를 등록하여 운영 중입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고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기관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윤리에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또한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외부인 1명 이상을 두도록 함으로써 기관생명위원회가 임의로 운영되어 잘못된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광대학교의 경우도
두 개의 패널을 두고 각각 11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는 원광대학교 소속이 아닌 외부 위원을 또 2명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연구자의 연구 계획서를 윤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한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계획서가 연구 대상자로부터 적법하게 동의를 받고 수행될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요. 또한 연구 대상자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연구 대상자의 개인 정보가 잘 보호되는지, 또 만약에 개인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대책도 연구 계획서에 담겨져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그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고 감독함으로써 연구 대상에 대한 위험 또는 잘못된 연구들을 통제하고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수시로 연구자들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요. 주기적으로 취약자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보호 대책 등을 기관 차원에서 수립하는 과정에 윤리 지침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윤리법의 기본 원칙은 지금 보여주는 내용과 같은데, 헬싱키 선언과 그 다음에 벨몬트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서 다시 강조되고 있지요. 연구 대상자의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고요. 특히나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서 연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되고, 연구 대상자가 혹시라도 취약한 상황인가, 취약 계층인가, 또한 연구하는 환경이 또 취약한 환경인가 등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이러한 측면들은 단지 우리나라의 어떤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법률적 기준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 등 국가적 차원, 세계적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는 보편적인 인간 대상 연구, 생명 윤리와 관련된 지침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연구 계획서를 심의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절차들을 따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에도 마찬가지지만 한의사가 된 의료인으로서 한의학과 관련한 다양한 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시술, 그러니까 일반화하기 이전에 연구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연구들은 반드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이 비로소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심의 대상의 연구 범위는 우리가 하는 연구 중에서 인간 대상 연구 또는 인체 유래물을 통해서 하는 연구를 할 때 기관심의 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어떠한 개입을 인간에게, 연구 대상에게 개입하는가, 실험 내용, 조작, 식품, 운동, 화장품 모두가 인간 대상자에게 개입될 수 있다라면 이것은 모두 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의사소통이나 대인 접촉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연구도 마찬가지로 심의 대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연구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한다든지
아니면 연구 대상자와 상담한다든지, 아니면 연구 대상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할 때도 결국은 인간 대상 연구로 취급이 돼서 심의 대상이 되거나 심의를 통해서 심의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중요한 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결국은 심의 대상으로서 활용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체 유래물, 예를 들어서 양방 의료일 수도 있지만 혈액 분석 또는 아니면 조직 분석이나 이러한 측면에서 나오는 것들도 다 인체 유래물을 이용해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생명윤리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연구를 하고자 할 때는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환자들이 자신의 혈액이나 아니면 자신의 조직들을 병원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인체 유래물 은행에 보관을 하고도 하는데요. 이런 인체 유래물 은행에 제공받은 경우에도 그런 제공된 유래물을 활용할 때도 기관심의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 또는 인간으로부터 인체로부터 유래된 조직이나 세포 등을 활용한 연구를 할 때는 모두 생명윤리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기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난 이후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원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자격자는 원광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관심의윤리위원회라고 할 때 각 기관에는 그 각 기관에 임상 연구를 하거나 인체 유래물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긴다면 해당 기관은 반드시 기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죠. 그렇다는 것은 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신청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원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원광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나 연구원, 또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등이 인간대상 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것처럼 심의를 받아야 되는 연구는 생명윤리에 관련된 법률에 적용되는 모든 연구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연구들이 논문으로 게재되거나 특허 출원이나 등록 또는 외부 보고서 등으로 제출될 때는 그 전에 미리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간혹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요. 자신이 개인적으로 논문을 완성하거나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출원하거나 하는데 해당 내용들의 데이터들을 이미 인간 대상으로부터 획득을 해서 해놓은 결과라고 하는데, 그럴 때 해당 심의기관들은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확인되지 않은 연구 결과물들이 나타나면 사실 그 연구 결과는 원천 무효가 되거나 불법으로 취급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수행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고 연구 승인을 받아야만이 이런 논문 게재, 특허 출원, 보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연구 대상자가 자율성에 따라서 동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러한 동의 절차는 개인적으로 동의 절차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에 통해서 동의서 형식을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동의서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야만이 오히려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경우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을 통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심의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보통 어떤 연구자들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계획서를 심의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연구들은 기관생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연구는 연구를 시작하기 시점 이전에 심의와 승인을 끝내야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또 얘기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미래에 진료를 환자를 통해서 진료를 하고 나서 환자를 진료한 치료와 관련된 자료들을 활용할 때는 그때는 2차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진료한 이후에 심의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진료 기록을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구를 목적으로 처음부터는 하진 않았지만 진료를 한 결과물을 가지고 진료 기록들이 좋은 연구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연구하고자 할 때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서 진료 기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외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기관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심의 절차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그림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연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먼저 연구계획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연구계획서 작성은 앞선 시간에 벨몬트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프로토콜 방식에 따라서 연구 대상의 자율성, 그 다음에 선행이라고 하는 이익과 위험에 대한 평가, 그런 걸 고려한 연구 방법, 세 번째가 정의와 관련된 연구 대상자의 선정 문제들을 이 연구 계획서에 담게 됩니다. 물론 자율성은 동의서 작성 여부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다 형식에 따라서 완성을 한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서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자의 도움이 생명윤리위원회에 존재하는데요. 간사로서 다수 이제 실무를 맡아서 연구자의 연구 계획서의 작성들을 보조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은 연구자는 연구 계획서를 접수하게 되고요. 접수된 연구 계획서는 생명윤리위원회 내부의 심의 절차에 따라서 정식심의, 신속심의, 심의면제라고 하는 심의 방법론에 따라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정식심의라고 하는 것은 연구 계획서가 연구 대상자에게 매우 이제 위험도가 크거나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할 때 심의위원회 멤버들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정규심의 안에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신속심의는 전문 간사나 간사를 통해서 접수된 연구 계획서의 내용이 비교적 연구 대상자의 이게 위험이 덜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연구의 방법이 인간 대상 연구로서 위험 요인이 덜하고 수월한 경우에는 결국은
심의위원회 2명에 의해서 간략하게 심의를 받는 과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심의면제인데요. 심의면제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낸 연구계획서 자체가 실제로 인간대상 연구에 관련된 생명윤리 관련된 법률에 저촉받지 않는 연구로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를 승인받지 않고 연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허가받기 위한 과정으로서 심의면제입니다. 즉 심의면제라고 해서 연구자 스스로가 나는 심의면제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구가 심의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심의면제라고 일종의 확인을 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 과정을 통해서 세 과정 중에 하나를 통해서 심의를 받게 되고 이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결과에 따라서 연구계획서가 바로 승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문제점이 필요할 때는 수정 후 승인 아니면 보완 등으로서 아니면 반려 등으로서 평가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연구가 바로 진행되지 않도록 제어하기도 합니다. 승인을 받은 이후에 연구 승인이 통보되면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연구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 또 심의 면제라고 하는 내용을 통보받은 이후에 연구가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가 시작한 이후에라도 만약에 연구 진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연구 계획이 변경돼야 될 필요가 있거나 연구하는 과정 중에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에게 이상 반응이 나타나거나 할 때는 바로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연구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중간에 또는 결과 종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연구자가 인간대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 관리와 관리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러한 목적은 생명윤리에 관련된 법률에서 나온 것처럼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 이러한 연구 계획서는 기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연구 계획서를 질병관리본부나 국립보건원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에 등록해서 궁극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떠한 임상 연구, 인간 대상 연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되고요. 또한 이러한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인간 대상 연구가 진행이 되면 그 연구들을 국제 논문을 비롯한 외부 연구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지금 제가 관련돼서 인간 대상 연구로 진행했던 과거의 연구 사례도 여기 크리스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경혈 부위에 대한 초음파 영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를 하기 위해서 건강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에 이러한 연구 계획을 승인받은 연구 계획을 등록을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각 대학 또는 병원 등의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심의윤리위원회들은 또 연합회를 구성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기관윤리심의위원 기구협의회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각 기관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연구 윤리와 관련된 생명 윤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또한 그 기관에서 심의하고 승인하면서 평가되는 연구들을 관리를 통합적으로 해서 하나의 보편적인 관리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공유해서 새로운 임상 연구들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간 대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심의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 반드시 윤리 교육을 또 이수해야 되는데 그러한 윤리 교육도 이러한 대한기관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주제를 소개해 드렸죠. 첫 번째는 인간 대상 연구 윤리와 관련돼서 헬싱키 선언과 벨몬트 보고서를 준하는 인간 대상 연구의 어떤 윤리 원칙과 그 적용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기관심의윤리위원회가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또 그 활동 속에서 연구자들은 어떻게 인간 대상 연구를 계획하고 또 그 심의와 승인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예과 2학년 여러분이 이러한 이제 의학윤리 수업을 접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낯설은 인간 대상 연구 윤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한의과대학을 교육받고 또 한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학부 과정에서 또는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대학원 연구과정 또는 진료 현장에서 진료와 관련된 임상 연구 과정에 참여한다고 할 때 오늘 배웠던 이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절차를 숙지하고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한 번쯤은 꼭 잘 기억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의학윤리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